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다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들 있는 것 같은데, 납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싶은 그런 분야, 장르,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나만 모르나 시리즈 첫 번째 대중문화 분야에서 힙합 두 분을 모셨습니다. 힙합 아티스트 팔로 알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힙합 저널리스트 김봉현 선생. 네, 반갑습니다. 저는 힙합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해수는 왜 더워 죽겠는데 후드를 쓰고 있나. 예. 저는 저 금목걸이는 80년대 동네 깡패들이 갖고 다니던 건데 투팍, 노토리어스 네네. 요 정도 수준에 딱 멈춰 있습니다. 예. 이 투팍, 노토리어스가 죽이고 그랬던 거죠. 네, 뭐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둘이 그 비프라고 그러죠. 원래는 친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갱단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에 둘 다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요. 가수들인데 서로 죽이고 지랄들이다.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 나름 재밌다. 독특한 리듬감과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구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많은 경우에는 못 알아듣겠다. 예. 가사가 안 들린다. 왜 저렇게 발음할까? 혼내주고 싶다. 이런 정도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한 장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 이외 네. 국가 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흥한 네. 케이스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30, 40대 정도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한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 바지 야 누가 좀 잡아줘라.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자, 다들 이해하나? 나만 모르나?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에 출연을 결심한 게 힙합 음악이 한국에서도 이제 수년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즐기는 사람들 중에 다수조차도 힙합의 문화 자체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의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모시면 될 뻔했네. 저한테 섭외가 온 겁니다. 네. 네. 저는 아티스트와 이런 네. 얘기를 따로따로 하실 줄 알았는데 아티스트가 둘 다 얘기하면 예. 김봉현 선생은 안 모셔도 될 뻔했는데.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는 그 힙합의 스토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7, 80년대 흑인 네. 예, 커뮤니티에서 브롱크스, 뉴욕의 그 네. 위쪽 동네 백인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그 동네 슬럼화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그 동네에서 출발했다. 맞죠? 네.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현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 예, 제가 약간 지금 프레이밍이 처음부터 안 좋게 제가 지금 별책부라고 취급받으면서 상당히 좀 전망이 어두운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뉴욕의 그 브롱스가 이제 슬럼가잖아요. 예. 그 뒷골목에 블락 파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고 미국에서 좀 오래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사실 어린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에도 흑인 음악은 여러 가지 장르의 흑인 음악이 많았는데 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좀 짤막하게 하신 것 같아갖고 김원현 씨가 말을 끊어가지고 말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1970년대 그 뉴욕 브롱스의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기나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던 그 동네에서 나온 곳이고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 DJ 쿠로크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힙합의 창시자로 받아들여져 있고 이 사람이 DJ였습니다.
근데 뒷골목에서 블락 파티라고 해서 골목을 좀 막아놓고 그 거리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흑인 음악은 예전부터 있었고 예. 소울, 펑크, 디스코, 특히 디스코가 그 당시에는 그 주류 흑인 음악이었는데 그때는 DJ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아서 한 곡을 틀고 끝나고 또 한 곡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DJ 쿠로크가 살펴보니까 한 노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흥분하는 부분이 보컬이 끝난 후에 간주 부분,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춤을 추더라. 그래서 쿠로크가 그러면 이 부분만 계속 짜집기해서 계속 이 부분만 연달아 틀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턴테이블 2대에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그 부분 계속 튼 거예요. 같은 노래. 예, 또 같은 노래든 다른 노래든 브레이크 부분, 비트만 나오는 그 부분을 번갈아서 계속 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춤을 추고 열광할 수 있게 된 거죠. 쿨 워크요? 쿨 헐크. 쿨 헐크. 네. 허크, 네. 네. 서로 다른 KOOL.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HERC. KOOL 띄고 HERC. DJ 쿨 헐크. 힙합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DJ 쿨 헐크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죠. 그 왜 이 턴테이블 2개 놓고 네. 같은 음악인데 양쪽 손으로 지그지그하고 네네. 그런 걸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자세히. 네. 제가 그 이어서 말을 설명하자면. 좋아하나 봐요. 네.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한 발 더 들어주시죠. 그 당시에 DJ 쿨헐크랑 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라는 DJ가 있었는데 발음으로 봐. 그 동네에서 사시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뭐 잠깐 산 적은 있지만 뭐 팔로알토가 미국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동네? 네. 팔로알토.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제임스 브라운이 그 당시에 이제 재즈 음악에서 영향받은 펑크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런 간주 브레이크 부분이 많았어요. 제임스 브라운의 음악에. 그래서 그거를 DJ 쿨헐크가 그 니들 드랍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그 특정한 뭐 4마디나 8마디 구간을 반복해서 이렇게 트는 그러니까 뭐 둥둥차 두둥두둥차 그러면 다시 바늘을 원래 자리로 돌려서 끊기지 않게 이렇게 튼 그 기술이 턴테이블 갖고. 네 턴테이블을 갖고 턴테이블 갖고 바늘 니들 드랍이니까 뭐 대단하게 들리는데 그냥 옮긴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냥 바늘을 이제 원래 자리에 옮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손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니들 드라이버가 턴테이블 돌고 있는데 네. 손으로 들어서 재빨리 옮겼다. 그렇죠 그렇죠. 예, 순발력 있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착착착. 네. 소리 안 나게 빨리빨리. 예, 음악이 이제 박자가 안 끊기게. 예. 그러니까 판돌이 손 기술이 좋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손 기술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듣기로는 연속적으로 계속 신나는 비트가 계속 나오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시도를 처음으로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구나. 그리고 그게 더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도 이제 클럽이 있었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DJ 쿨헐크는 그 장비들을 갖고 공원으로 나간 거예요. 브롱스에 이제 공원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즐길 수 있게 블락 파티라는 말이 생긴 게 그 동네를 블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외에서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대중화가 됐죠. 그렇게 시작됐고 네. 근데 그걸 듣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발상의 전환이었죠. 처음 어떤 틀을 깬 거잖아요. 네. 그게 힙합은 사실은 와이낫이라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발생했다고 봐요. 이거 왜 안 돼?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똥바지 왜 못 입어? 예. 패션도 아니 이렇게 입으면 왜 안 돼? 이런 거죠 사실은. 그 헐렁하고 큰 바지. 네네. 그다음에 남의 옷 같이 굉장히 큰 네. 상이 이 이제- 음악하고 걔하고 왜 만난 거예요? 일단은 힙합은 어떤 게토에서 사는 미국 흑인에서 발생한 음악인 빈민 거죠. 흑인 음악. 예, 그렇죠. 패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중 하나로 게토에 사는 흑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뭐 옷을 많이 물려 입었다거나. 몰라요. 근데 사실 올드스쿨 시절의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예전에 더 스키니한 핏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되게 초창기에는. 예. 네. 힙합 패션도 변천사가 계속 있어요. 네. 예, 제가 아는 커졌다가 지금 이 작아졌다가. 똥바지는 예. 그러면 좀 한 90년대 넘어서야 아.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전에는 힙합 패션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팬티 네. 겉으로 보이게 입고 큰 바지 질질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상의, 네, 네. 그 후드, 그다음에 목걸이 이런 게 90년대에 나온 거예요? 패션의 변천사인데 그게 이제 주로 90년대에
그 커머셜한 래퍼들이 그런 식으로 패션으로 입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힙합 패션은 좀 루즈 핏으로 입는다라고 루즈. 인식이 생긴 거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아까 봉현님이 말씀하시다 만 얘기처럼 뭐 좋네요. 이럴수록 주목받는 건 저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내 이렇게 힙합 역사를 이렇게 알려질 때 뭔가 흑인들이 못 살아서 뭐 부모님의 옷을 입다 보니까 뭐 옷이 커졌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패션의 변천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패션에 뭐 트렌드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래를 말할 때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악기 살 돈이 없어서 턴테이블로 음악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썰이 있는데 또 반대로는 가난하지 않았다. 가난과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자료에서는 래퍼가 실제로 나는 가난해서 악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래를 말할 때 저희가 정답을 한 손에 쥐어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설을 가난했기 때문에 형들 걸 이어받았다. 네. 물려 입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가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가 총기, 마약, 강력범죄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노출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형이 이제 감옥 간 거지. 네. 그렇죠. 형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네. 18살 형 옷을 11살에 입으면 당연히 옷이 커지게 마련이고 주변에 다 그렇게 입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패션처럼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큰 옷을 입나 보다 이렇게 익숙해진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죄수복은 좀 펑퍼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펑퍼짐한 옷 입다 보니까. 예, 그거는 신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흑인 힙합 패션 중에 끈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신발의 혀를 빼서 신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에어포스 원 같은 거 신을 때 네, 감옥에서 끈 같은 거 다 뺐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기원했다라는 설도 있고. 네. 아까 팔로알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스테레오타입은 음악이든 패션이든 사실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딱 기틀이 잡히는데 80년대에는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그 선배 흑인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펑크나 디스코들. 디스코를 추구하는 흑인 아티스트들은 반짝이는 가죽 잠바와 스키니한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지. 그 디스코 패션의 반대급부로서 힙합 패션이 좀 더 반대 핏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됐다는 워낙 이제, 스키니했으니까 정반대로 가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힙합 역사상 최초로 발매된 랩 싱글 곡이 래퍼스 딜라이트라는 곡인데요. 그 노래가 이제 소울 트레인이라는 방송에 이제 소개됐었어요. 소울 트레인. 우리나라 그 AFKN에서도 예. 거기서도 막 방송됐던 이제 맞아요. 거기에서 소개됐는데 그때는 힙합의 형태가 없으니까 래퍼들의 제스처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런 흑인 음악을 하는 보컬들의 제스처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그때는 아직 장르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됐구나. 네, 그렇죠. 90년도 가면 패션도 이제 독립적으로 문화가 이제 완전 형성이 됐으니까. 이 금목걸이 거의 밧줄만한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왜? 헤비 체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뭐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데 70년대 때부터 좀 생긴 문화인데 그거는 그냥 퍼포머로서 좀 과시의 개념으로 이렇게 시작이 나 이제 잘 나간다. 됐죠. 네, 그렇죠. 그게 대중화된 거는 그 당시에 슬릭 릭이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안대를 쓰던 래퍼인데 슬릭 릭이 엄청 그 헤비 체인을 여러 개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가수니까. 네.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죠. 네, 더 이제 출발이. 대중화됐죠.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을 하자면 이어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게토의 흑인들은 마약 딜러들이 사실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이지라는 래퍼 비욘세 남편 이기도 한 제이지도 마약상 출신이고 탑스타인데 알고 보면 마약을 팔았던 래퍼들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 할 수 있는 알바가 그게 제일 그렇죠. 짭짤했던 거. 그죠. 그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윤리 의식도 그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의식도 굉장히 낮았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행동 양식에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 갑자기 너무 깊이 없는. 이거 하나 넣어줘야 되니까. 하나 넣어줘야. 그러기는 얼마나 김어준의 과소평가했네요 제가.
그 정도 하면 여기 못 와요.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자면 마약 사장들이 가장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마약 사장들을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러버밴드맨이라고 있습니다. 러버밴드맨. 항상 마약 사장들은 달러 현금을 고무줄로 해서 갖고 다녔어요. 현찰로 들고 네, 다녔으니까. 그게 그런 힙합 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사장들이 가장 블링블링하게 하고 다녔으니까 어떤 그런 것에서 힙합의 패션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썰도 있고. 그 네. 블록에서 제일 잘 입고 네. 제일 잘 나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그러니까 어린 흑인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롤모델들은 다 마약상이었기 때문에 네. 마약상 패션이 네. 들어왔을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고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흑인 남성들이 사실은 어떤 샌드위치 같은 존재다 역사적으로 백인 남성한테는 이제 노력하고 흑인 여성한테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상처받은 남성성을 오히려 더 마초적으로 막 더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좋은 걸 사면은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는 유치하게 드러내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금을 가질 수 있는 재력이 되면 나 금 가졌어 하고 목에 치렁치렁 걸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한 풀이네 한 풀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노토리어스 B.I.G를 말씀드리면은 초창기에 히트를 하자마자 바로 찍은 프로필 사진이 바로 이제 현금 다발 들고 있는 세는 사진과 그리고 벨사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깊은 본성, 과시욕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시욕이 있죠. 그거를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문화가 힙합 문화 안에 되게 자리 잡지 않았나.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웩.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마약과 총기가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천문학적 확률을 뚫고 자기 재능으로 나는 여기까지 성공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견함 이런 게 방언 터진 거네. 그런 걸 수 있죠. 어차피 뭐 겸손해야 한다는 문화도 없는 동네고 그래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일종의 존재 증명이네. 그럴 수 있죠. 자아 실현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거네. 나 성공한 이 동네에서 어렵게 성공한 흑이냐라고 하는 걸 목걸이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막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그래피티로도 보면은 70년대 발생했을 때 뉴욕 지하철이 완전히 그래피티 낙서로 도배된 그런 지하철이 되게 유명한데 그런 거를 그냥 되게 불량한 애들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애들이 뭐냐면 맨하탄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뉴욕의 소외된 골목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앞에 타워플레이스가 딱 보이는데 나는 되게 가난한 그래서 항상 뭐 다리 뒤에서 모여가지고 낙서하고 뭐 이랬던 애들인데 그 존재 증명으로서 그래피티가 굉장히 중요했고 벽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처절한 존재 증명이네 말하자면. 근데 또 그래피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래피티에 어떻게 보면 좀 파이오니어격인 사람이 바스키아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스키아. 천재적인 이제 아티스트였는데 바스키아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거리에서 막 취식하면서 길거리에 그림을 그리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한테 영감을 줬고 또 특히나 그 당시에 그래피티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런 창작 활동을 이렇게 정식으로 펼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건물에다가 낙서하고 지하철에다 낙서하고 전시의 기회를 가지 못한 그런데 예술적 재능을 타고나서 공공시설에다 막 낙서하고 그래서 거기 뭐 예술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요. 그래피티가 아트로 발전하기 전에는 태깅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의 이름이나 어떤 단어를 쓰는 행위가 60년대부터 출발했는데 태깅 같은 거는 너무 그럴듯하고요. 자기 이름을 벽에다 쓴 거 아니에요. 스프레이로. 그냥 영 단어입니다. 죄송한데. 아까 니들 드랍처럼 이런 거는 우리나라 화장실에도 많고요. 여기저기 많아요. 알겠습니다. 누구 왔다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문가들이 막 이름 붙이고 너무 과하게 의미 부여한 것 같네요. 태깅. 니들 지 이름 페인트를 써놓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뭐 자기 크루 이름 쓰기도 하고 뭐 그거나 나 잡아봐라. 아까 니들 듣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네요. 태깅으로. 또 그런 그래피티나 태깅의 되게 멋있던 부분 중에 하나는 70년대 80년대에
너무 마약이 성행해서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crack is wack이라는 문구를 길거리에 엄청 많이 태깅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crack은 가짜다. 뭐 역겨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리트 날리지라고 그러는데 거리의 지식 또 하고 아, 그 다니는 캠페인도 네. 그래피티로 네. 낙서로 야 네. 이거 마약 뽕 받은 상태 이거 네. 그거 리얼 아니야. 네, 그렇죠. 그거를 그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했다. 그렇죠. 스트릿 난리죠? 네, 스트리트 날리지. 이거 별거 아닌 것으로. 그 힙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졌던 것도 우리가 이 향유하는 문화를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름을 붙이기 거죠. 시작했구나. 네. 힙합이 뭐야? 엉덩이 힙인가? 그 힙합의 단어의 시작이 막 우리 군인들 구보할 때 막 헛둘 셋 뭐 이렇게 하듯이 핫둘 세까지는 안 해요. 헛둘 하겠죠. 핫둘 할 때. 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군인들이 힙합 약간 이런 소리로 말칭을 했던 우리나라 거예요. 헛둘처럼. 네, 그 당시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라는 DJ랑 프리어스 5라는 이제 래퍼의 그 랩 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의 래퍼가 자기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파티 안에서 얘 이제 가서 뭐 힙합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스타일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간다를 네. 가가지고 힙합하게 생겼네. 네, 네. 그 단어가 따져서 이제 그 네. 음악 전체를 힙합이라고 부르기 그렇죠. 구전으로 만들어진 거네 거의. 힙합. 군대에 그러니까 구령이네요. 구보 구령. 팔로 알토님이 말씀하신 썰이 가장 좀 공인된 것으로. 네, 기록에는 남아있죠. 그렇게 많이들 이제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안 모셔도 될 뻔했어요. 팔로 알토님 모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 그러게요. 네. 미국은 90년대를 거쳐서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완전히 인기 장르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힙합이